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자, 뭐 우리가 알다시피 부동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그 권위가 있다고 할까요? 자, 부동산 쪽에 가장 권위 있는 국책 연구기관이 바로 국토연구원인데, 이 국토연구원에서 정말 충격적인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예상도 못했는데, 조금 살펴드리면은요.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이 전세보증금 이제 반환보증, 이게 시행이 되면서 사실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뭐 대출을 은행들이 많이 해줘도 이 전세보증금 사실 사적, 이게 뭐 채무잖아요. 따지고 보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아니 이걸 어떻게 은행이 전세 대출을 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국가 거의 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이런 기관들이 사실상의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거를 보증해 줘.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내가 돌려줄게. 아니 국가가 나서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은행들이 뭐 거의 80%, 만약에 전세가가 10억이라 그러면 8억까지 전세 대출을 해주는 그냥 어마어마한, 뭐 DSR이나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세 보증금이 또 왜냐하면 대출 받기가 쉬우니까 아무래도 또 전세가가 막 올라가는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13년 박근혜 정부 요때부터 이제 시행이 됐다. 요 지점을 일단 찍고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전세가가 상승하면, 안 그래도 최근에 지금 서울에도 뭐 전세가 올라갔다, 전세 뭐 이게 서울에서 어렵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경기권으로 가면서 또 경기 지역의 주요 지역들 전세가가 뭐 불안하다, 뭐 최근에 이런 많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가, 이게 전세가가 상승하면 실질적으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매매가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요런 오늘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표본 샘플링을 2025년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서 전세가가 1% 상승하는데 매매가가 그러면 3개월에서 한 뭐 9개월 그 사이에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고 역추적을 해봤더니 매매가가 0.98% 상승. 아니, 전세가 1억 올라가면 매매가도 1억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나 0.98%나 사실 뭐 도찐 개찐이니까. 그래서 전세가가 1억 올라가면 한 3개월에서 9개월 시차를 두고 매매가도 한 1억 정도 올라가더라. 결국은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가 상승하는 같은 커플링이 되더라. 요거를 이제 밝혀낸 거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수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지금 국토연구원에서는 이 전세가 상승이 결국은 매매가 상승을 가져온다. 그럼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이라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사실 이제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 매매가를 하락시키고 싶어하는 이 부분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의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요런 어떤 전제에서 출발을 한 거죠. 자, 결론은 버킹검이죠. 항상 결론은 버킹검이요. 뭐 방법 없죠. 아니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를 올린다는데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듯이 전세대출도 규제해야 되는데, 아까 뭐 박근혜 정부 얘기까지 꺼내면서 지금 이 연구의 어떤 그 논점을 보면 당연히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 뭐 당연히 뭐 은행들이 만약에 이게 보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은행들이 전세대출 해줄 수 있겠어요? 이거 못 해주죠. 그러니까 이 전세대출 보증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더라도 뭐 만약에 한 전세금의 50%만 지금
정도에 한 50%만 해준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전세 대출을 줄이겠죠. 그러면 전세 대출 자체가 또 축소되는, 자, 이런 지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 대출 보증을 축소해서 전세 대출 자체를 은행들이 축소하도록 만들자. 요게 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예상치 못한 이런 충격적인 제안이 오늘 있었는데 이 부분이죠. 요게 얼핏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뭐 이렇게 좀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 이번에 이게 뭐 지금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아예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세대출 DSR을 무주택자까지 확대. 와. 사실 지금은 유주택자들, 그러니까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대출 DSR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뭐 대부분 사실 전세 사는 분들이 무주택자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1주택자 요거 가지고만 안 된다. 전세대출 DSR을 무주택자까지 확대 적용하자. 자, 이게 시행이 되면 정말 전세 시장에 일파만파 어마어마한 전세 대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허를 찌르는 이런 좀 제안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약과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상도 못한, 뭐 예상 못했던 거는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제안이 오늘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반영하자. 야, 뭐 집주인들 정말 비명을 넘어서 절규. 아니 전세 보증금, 아니 이거를 실질적으로 부채라고 우리가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이 부분을 분명히 돌려줘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이 부채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더더구나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너 전세 보증금 이만큼 받아놨어? 그거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그거 빚이네. 자, 그러면 이걸 뭐 집주인들 DSR에 반영해서, 야, 상상도 못한 정말 충격적인 어마어마한 오늘 일이 터졌습니다. 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세 보증금 규모를 추산한 게 있는데 그게 무려 1058조 3천억이에요. 자, 정경영 산하에 있는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전세보증금 규모를 이야기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뭐 100%다. 이 100%에서 조금 줄어서 지금 뭐 한 90%대 정도 되잖아요. 물론 정부는 이거를 80%까지 낮추려고 하는데 이 전세보증금이 지금 가계부채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이 전세보증금이 사적, 그러니까 뭐 부채, 그 사적 부채죠.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자, 결국은 이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편입시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145%까지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나왔던 얘기예요.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되면 이 정말 1058조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게 지금까지는 가계부채로 안 잡혀 있다가 이게 가계부채로 잡히면, 야,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왔지만 사실 이걸 가계부채로 포함시키는 순간 국가적인 어떤 그 부채 규모 이런 것들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개인적인 지금 이 걱정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조금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좀 살펴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자가점유 비율이 전체적으로 봐도 한 58.4%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2.7%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기 집에, 그러니까 내 집에 내가 사는 사람이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세입자잖아요. 그래서 뭐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자, 물론 광역시나 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60%, 66.5%까지 되지만 지금 문제는 사실 이런 광역시나 도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이쪽 지역들이 지금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이 수도권의 자가점유 비율을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전세시장뿐만 아니라 매매시장까지 완전히 뒤집힐, 정말 발칵 뒤집힐 그런 충격 보고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게 단적으로 보면 레미안 원밸리, 자, 반포의 대장 아파트죠. 자, 여기에 34평 전세가가 최고가 25억이었고 최근에 지금 형성돼 있는 것들도 좀 대충 뭐 좀 높은 것들이 20억이 넘죠. 뭐 21억도 있고 20억 5천, 21억, 뭐 23억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는 이걸 빚으로 은행도 생각 안 하고 나도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데 갑자기 20억이 너 전세 이거 넣었어? 그러면 너 20억 빚이 있네.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집주인들이 빚이 공식적인 금융권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빚이 20억이 생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지금 저만 이렇게 놀랄 일인가요?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자, 청담리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34평. 자, 강남의 이 신축 아파트인데 여기도 전세가가 최고가는 25억이고, 자, 지금 현재 한 18억, 뭐 19억까지도 있습니다. 18억, 19억. 뭐 한 낮은 것도 한 16억, 17억 정도 되는데, 자, 이분들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 빚이 17억, 18억, 19억까지 갑자기 늘어나는 거고요. 자,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33평, 전세가 최고는 15억 6천이었고 최근에 전세들 보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헬리오시티 집주인들이 너 빚이 13억이 있네, 12억이 있네. 이게 지금 놀랄 일 아닌가요?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DSR을 볼 때 너 빚이 13억 있다고 본다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면 전세 준 집주인들 이제 어느 은행에 가도 뭐 이금융권이든 다 이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DSR에 이거 이제 돈 못 빌리죠. 이건 이제는 뭐 내가 전세 주고 있으면 어느 은행에 가도 돈을 못 빌리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 더더구나 뭐 못 빌리는 건 그렇다 쳐요. 자, 그런데 기존에 그냥 대출을 받아놨잖아요. 자, 이게 지금 만기가 되면 즉각적으로 DSR 때문에 원금 상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이게 뭐 당연히 DSR 때문에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역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세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전세가를 낮추는, 소위 말하는 이런 원금 상환이 오기 전에, 만기가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전세가를 낮추는 자발적 역전세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고, 자,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자, 이런 것도 뭐 안 돼. 뭐 내가 뭐 이렇게 역전세 할 수,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이것도 안 돼. 뭐도 안 돼. 자, 이렇게 되면 방법이 급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 만기는 돌아와. 지금 이거는 이제 내 이제 뭐 전세보증금은 내 빚에 포함돼 있어. 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세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역전세라는 이 전세 시장에만 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급매로 처분하는 매물들이 갑자기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런 뭐 물론 저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뭐 이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정말 급격하게 전세가가 하락 아니라 정말 사실상 거의 폭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충격적인 매매가 폭락이 올 수 있어서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뭐 사실 하락 폭락을 넘어서 제가 볼 땐 거의 뭐 붕괴 수준까지 오지 않을까. 그만큼 충격적인 뭐 이야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은 이 국토 이슈 리포트라고 하는 이제 5월 14일 이제 오늘자로 나온 이 국토연구원의 최근 주택임대시장 뭐 그다음에 구조 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뭐 몇 페이지 안 되는 이 리포트 한 장이 더더구나 이게 국토연구원이다 보니까 뭐 사실 국토연구원은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거 사실상 뭐 시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경고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올 파장이 어떨지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 딱 하나예요.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 안정화라는 건 전세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전세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 제언이에요. 국토연구원에서 이렇게 해야 전세가 낮출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전세가가 낮아지면 집값이 낮아질 수 있어.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안에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1주택 대상 전세자금 대출 DSR 시행. 자, 요거는 기시행이에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주택자 대상의 전세자금 대출 DSR 이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자, 2단계가 무주택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 DSR 확대 시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주택자들까지도 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취약계층까지는 빼겠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다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3단계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3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반영. 야, 요거 뭐 한 20자도 안 되는 말인데, 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반영하겠다? 이 DSR이라는 게 말 그대로 빚이에요, 빚. 임대인 DSR 볼 때, 자, 빚을 대출을 얼마 해줄까 볼 때, 이 전세보증금을 빚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정말, 상상도 못한 이런 일이 결국은 터진 거죠. 자, 결국은 이게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충격적인 법령의 후속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5월 12일이었잖아요. 5월 12일. 뭐 그래봐야 엊그제예요. 엊그제 지금 국토부에서 그것도 기습적으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처음에는 비거주 1주택자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뀌었죠. 갑자기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면서 결국은 모든 새낀 집주인들 모두 뭐 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팔아라. 이거 안 팔면 이제 앞으로 난리가 난다. 자, 그런데 결국 이게 나온 지 딱 이틀 만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마치 약속대련이라도 하는 것처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오늘 갑자기 터진 거죠. 자, 비거주 1주택자만 서울에 83만 채고 전체 30%가 해당하는데 이번에는 50%가 해당하는, 그렇죠. 50% 거의 절반 아까 수도권 말씀드렸잖아요.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바로 국토연구원에서 금액으로 봐도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무려 1,058조 원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 이거를 금융권에서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금융권에서 이걸 빚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금융권에서는.
근데 갑자기 이 전세보증금 1,058조 원을 은행들이 갑자기 DSR에, 집주인들의 DSR에 반영을 하겠다? 와,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하게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자,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정말 뭔가 좀 다르다. 그렇죠. 뭔가 그러면서도 자, 이렇게까지 간다면,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건 집값이 대폭락이 아니라 거의 뭐 붕괴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정말 뭐 이거는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까지 정말 뭐 폭락 뭐 이런 걸 넘어서 정말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오늘 이야기가, 오늘 이제 5월 14일 날 시작이 됐고, 결국은 앞으로 이 이야기가 결국은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이제 뭐 그런 이런저런 뭐 것들을 거쳐서 만약에 정부 안으로 이것이 채택이 되고 정부 안을 통해서 국회나 뭐 이런 게, 근데 뭐 국회까지 갈 뭐 이런가요? DSR 반영한다 그러면 이거 금융당국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금융당국에서 그냥 제가 뭐 보기에는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그냥 이거 DSR에 반영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러면 정부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히든카드, 빅카드를 지금 손에 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주인들이나 특히나 이거 지금 뭐 갭 투자에 두신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뭐 지금 다주택자들 지금 다 끝났다라고 할 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정말 뭐 저도 뭐 이제 막 뭐 시작이어서 일단은 오늘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또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 늘 끝까지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들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이런 것들 확인할 때마다, 매일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작은 것 하나, 또 가끔 고가 제품들까지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정말 제가 늘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프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